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복숭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를 거쳐 유럽의 여러 나라와 북미 대륙으로 전파됐어. 최근까지 5천여 품종이 개발될 만큼 인기가 엄청난 과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귤, 감, 포도 다음으로 많이 기르는 이른바 5대 과실 나무 중 하나야.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도복숭아, 탈복숭아로 알려진 마도카 복숭아부터 도넛 모양을 하고 있는 납작 복숭아도 있어. 납작 복숭아는 유럽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 복숭아는 꽃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 동아시아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꽃 중 하나였어. 그래서인지 과거 조선시대에는 복숭아 꽃이 꽃 구경의 대명사였다고 해. 분홍분홍한 색깔이 조선시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거지. 그래서 이 복숭아 꽃이 한가득 핀 곳을 천국으로 비유하며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어. 동아시아인들이 벚꽃도 좋아하는 걸 보면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참 한결같은 것 같네. 우리에게는 주황색 복숭아 황도와 흰색 복숭아인 백도가 익숙할 거야. 하지만 이 둘 중 복숭아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느 쪽일까? 2000년대 들어 유전자 분석 시대가 열리고 복숭아도 유전자 분석 기술로 그 기원이 2013년에 해독되었어. 황도와 백도 중 원조는 바로 백도. 노란색에서 주황색 계열의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인 유전자가 고장나서 과육에 카로티노이드가 쌓여 주황색 빛을 띠는 게 황도야. 백도의 유전자가 고장나서 황도가 만들어진 셈이지.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은 수박. 식사 후, 물놀이 후 등 무더운 여름을 달래줄 시원한 과일로 항상 수박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어떨까? 2021년까지 여름 국내 판매량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수박이 2022년에 복숭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보고 있지. 수박 한 통을 사서 혼자 먹기가 어려웠던 걸까? 낱개로 판매해 1인 가구들이 구매하기 편한 복숭아로 여름 무더위를 달래는 상황. 과연 올해 여름엔 어떤 과일이 1위를 차지하려나? 어버이날에 드리는 꽃은 카네이션이지. 하지만 카네이션은 1925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그럼 그동안은 부모님에게 어떤 꽃을 전했을까? 바로 무병장수를 상징했던 복숭아꽃을 드렸어.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정조가 임금이었을 적에 복숭아꽃으로 효심을 표현한 일화가 아주 유명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정조가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면서 종이로 복숭아꽃 3000송이를 만들어서 바쳤다고 해. 왕이 직접 만들었을 정도로 복숭아꽃은 지극한 효심의 상징이 된 거지. 중국에서 복숭아는 평범한 과일이 아니야.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은 복숭아를 훔쳐먹고 벌을 받았어. 이 복숭아는 옥황상제의 부인인 서왕모가 3000년을 살게 해주는 과일로 등장해.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천국과 같은 무릉도원도 복숭아꽃이 좌우로 늘어지게 핀 신기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어. 잘 알려진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었던 도원결의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결의를 맺었는데 이처럼 중국인들에게 복숭아는 하늘의 과일로 인식된다고 해. 우리는 평소에 브로콜리의 꽃을 먹고 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브로콜리의 꽃봉오리는 꽃눈의 집합체로 약 7만 개 이상의 꽃눈으로 이루어져 있어. 좁쌀만한 봉우리들의 집합체인 꽃대뭉치가 식용 부위인 거지. 브로콜리의 이름은 라틴어의 가지 또는 팔의 의미를 가진 브레키움에서 유래되었는데 작은 가지가 모여 큰 꽃송이가 된다는 뜻이야. 이탈리아어로는 브로콜로라고 하는데 꽃이 피는 끝부분이라는 뜻이래. 여담으로 드래곤볼 극장판에 나오는 브로리는 브로콜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닮은 것 같지? 브로콜리의 친척들을 소개할게. 양배추, 콜리플라워, 방울 다다기, 브리셀스 프라우트, 콜라비. 이 친구들은 모두 야생 겨자를 출발점으로 발전되어 온 걸로 알려졌어. 그리스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브로콜리용 식물은 1490년 무렵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에 전파되어서 17세기 초에는 독일, 프랑스로 전파되었어. 19세기 무렵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말쯤 도입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가정용 냉장고의 보급과 좋은 유통 기술이 확대된 1980년대부터 브로콜리의 생산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고 해. 지금은 국내에서 브로콜리를 1545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1314헥타르, 즉 85%를 재배하고 있다고 해. 집에서도 급식으로도 자주 먹는 브로콜리는 세척이 중요해.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빼곡한 봉오리 사이에 숨어있는 벌레를 함께 먹을 수도 있거든. 실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년 동안 먹는 브로콜리에 약 1600마리의 벌레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 그러니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꼭 씻어서 먹어야 해. 그런데 브로콜리는 기름막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 방수가 되어서 잘 씻기지 않는다고 해. 물을 받아서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가 20분 정도 방치하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이물질이 배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밀가루를 풀어서 한 번 더 조물조물 한 다음 물에 헹구면 끝! 이제 벌레 걱정 없이 브로콜리 먹자! 일본에서는 피망, 한국에서는 시금치가 어린아이들의 기피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서양권의 아이들에게는 브로콜리가 기피 음식 1위로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브로콜리로 식탁에서 부모와 아이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서양의 가정집에 흔한 클리셰로 활용되기도 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야. 그가 생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브로콜리를 억지로 안 먹어도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장례식에서는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못 먹는 식성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말하면서 추모객들의 웃음을 터뜨린 일도 있었다고 해. 양파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작물이야. 피라미드를 만들 때 벽화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해. 기원전 4000년 고대 사마리아에서 양파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이때 양파 요리가 등장했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양파를 다양하게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로마 검투사들 근육 강화에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반대로 고대 인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파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알려졌어. 기원전 4세기경에는 양파가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해. 현재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순으로 재배되고 있어. 양파를 썰 때 눈이 매워 눈물이 나는 경험 모두 해봤지? 양파의 학명의 속명인 알리움의 알은 텍테어에 태운다 또는 뜨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눈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뜻해. 학명 중 세파는 겔트어의 셉 또는 캡, 즉 머리라는 뜻으로 양파의 인경의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 인경이란 비늘줄기를 뜻하는 단어로 짧은 줄기둘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해서 비대해진 잎이 빽빽하게 자라서 만들어진 땅속 줄기를 말해. 즉 양파는 뿌리가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비늘줄기 부분인 거지. 양파의 영명인 어니언은 라틴어의 우니우, 단일이라는 뜻으로 비늘줄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둥근 큰 구슬 모양을 한 모습에 유래했어. 중국에서는 호충, 일본에서는 담아내기라고 불리고 있지. 한국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로는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양파가 들어간 찌개, 볶음, 샐러드, 반찬 등등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음식의 양파는 필수 식재료 겸 양념 채소의 대표격이야. 알싸한 매운맛과 단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은 양파는 우리나라 채소 생산량의 20.5%를 차지하고 국민 한 사람당 1년간 31.8kg을 소비한다고 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3대 채소 중 하나로 꼽히는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재배 면적은 5,479천 헥타르, 생산량은 10만 4,554천 톤으로 2015년 재배 면적 5,835천 헥타르, 생산량 9만 1,349천 톤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2023년 우리나라의 양파 재배 면적은 17,263헥타르 정도로 전년 17,661헥타르보다 2.3%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해.
양파는 수박처럼 수분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수분 가득한 채소야. 그 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 인, 철 등의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특히 케르세틴이 대표적인 양파의 기능성 성분인데,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들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내리며 항산화, 무쇠혈관 강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에서 40배가량 많아서 세포 노화를 막고 노인성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 질환 예방을 위해 먹곤 한다고 해. 그리고 양파는 익히면 익힐수록 단맛이 강해지는데, 양파의 황화 알릴과 이황화 프로필 알릴이라는 성분이 익히는 열에 분해되면서 설탕보다 50에서 70배 단 프로필 메르카탄이라는 성분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 양파 중에서도 붉은 자색 양파나 정양파는 하얀 양파보다 더욱 달고 비교적 매운맛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 커피와 함께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차는 차나무의 잎을 물에 우려낸 거라고 해. 이 찻잎을 만드는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고대 중국 전설에 의하면 약초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신농시라는 임금이 있었어. 약초의 달인답게 여러 지역을 돌며 각종 약초를 조사하던 중 독초에 중독되어 해독제를 찾고 있었대. 그때 우연히 바람에 흩날린 나뭇잎이 신농시의 눈에 들어왔고 그 잎을 씹었더니 해독이 되어 건강을 되찾았다는 재밌는 일화. 차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발음으로 차, 일본어 발음으로도 차, 중국어로 발음해도 차라고 해. 한자 문화권 바뀐 동양권에서도 모두 발음이 비슷해. 태국어로도 차라고 쓰고 타갈로그어, 벵고로 같은 언어에서도 차라는 말을 사용한대. 서양권은 어떨까? 중국의 차가 서양으로 전해질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이 유럽으로 차를 전파했어. 차를 유통하는 항구인 동남아 지역과 푸젠성 지역의 방언인 때에서 유래한 발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진대. 네덜란드어로는 테이, 영어의 티, 프랑스어의 테 등 이 발음에서 유래되어 전부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어. 전 세계 차를 양분하고 있는 녹차와 홍차, 전혀 다른 색깔, 전혀 다른 맛과 향이지만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과 다를 바 없어. 차나무의 찻잎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져. 명태 구분법과 비슷해. 홍차는 찻잎을 숙성해서 만드는 거야. 사과를 잘라 밖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산화 과정을 거쳐 검붉은 빛을 띠게 해서 만드는 게 홍차야. 녹차는 그 산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열을 가해 녹색빛을 띠게 해서 만드는 차야. 유럽 사람들이 홍차를 먹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녹차의 매력에 흠뻑 빠진 네덜란드 상인들이 찻잎을 유럽에 가져가고 싶었어. 그래서 긴 항해 동안 썩지 않게 운반하기 위해 숙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이 검붉은 찻잎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커피 문화를 즐기던 유럽 사람들이 홍차 문화를 즐기게 된 거지. 홍차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나라인 영국. 17세기 후반 영국은 원래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셨는데 유럽 커피 소비량 1위였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홍차의 나라가 되었을까? 영국은 지중해 지역을 통해 커피를 수입해오고 있었어. 하지만 프랑스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지. 그 상황에서 영국이 눈을 돌린 곳이 아시아 지역이야.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상 국가 역할을 한 이 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영국 패권을 넓혀가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차를 수입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인들의 홍차 문화가 생겨난 거지. 고급 문화로서 커피와 차 문화가 전 세계에 인식되게 된 것은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던 이 시대에 이것을 그 수단으로 이용해서 생긴 일인 거지. 홍차는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 물을 통해 옮기는 수인성 질병을 가장 무서워하던 영국의 노동자들은 물을 마시기가 두려웠대. 그래서 그 대신 맥주 같은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많이 마셨는데 점점 노동자들이 춥기를 감당하지 못해 이 일을 하게 될 수 없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어. 그때 들어온 것이 홍차라고 해.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하니 수인성 질병도 예방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집중도도 올리고 자양 강장 효과까지 있으니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음료였던 거지.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사람은 조선시대 후기 문신 조엄으로 알려져 있어.
1764년 당시 조선통신사로 조함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대마도에 들러 고구마를 보고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떠올리게 되고, 조함은 보관법과 재배법을 익혀와 대마도와 토질이 비슷하고 인근에 초량 외관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 영도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했어. 고구마를 심기 시작한 지금의 부산 영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재배 지역인 거지. 여기서 나는 고구마는 조내기 고구마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이후 고구마 정자는 전국으로 전파되었고 전국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의 먹거리로 활용되었어. 일부 문헌에 따르면 조내기 고구마는 1900년 초반까지 재배했고 크기는 작으나 단맛이 아주 강했다고 해. 본래 고구마는 조선 초기 본초 강목과 같은 중국 문헌에 의해 감저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이는 단맛이 나는 덩이 줄기라는 뜻이야. 감자와 고구마 모두 외래 작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고구마를 뜻하는 명칭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고구마를 가리켜서 북감자, 하지감자 등과 같이 감자 앞에 별도의 수식어를 붙여 감자와 구분하였는데, 나중에 고구마라는 말이 일본어를 음차하면서 고구마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어. 조엄이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지내면서 쓴 해사 일기에는 이름은 감저라 하는데 효자마라고도 하며 일본 발음은 고귀이마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 이는 쓰시마 방언을 기록한 것으로 고구마를 고코이모라고 불렀다고 적혀있다고 해. 일본어로 이모가 덩이줄기 식물을 통칭하는 한자인데, 식물 말을 뜻하는 한자를 넣어 최대한 의미가 통하게 음차하면서 고코이모가 고구마로 변한 것이지. 이후 유이의 물명고에 고구마라는 형태로도 등장해. 사람들이 한자를 어떻게 음차하는지 사람마다 달랐지만 일본에서 고코이모라고 부르던 것이 변형되어 고구마로 변한 것이 정설이야. 부황작물 고구마의 친구로 여기는 작물 중에 감자가 있어. 감자는 세계 4대 식량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고구마는 왜 여기에 속하지 못한 걸까? 그 이유는 감자의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로 추운 환경에서도 쉽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고구마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열대 지역으로 추운 환경에서는 절대 재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운 곳에 보관하면 썩어버려. 또한 고구마를 재배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구마는 쉽게 자라지 않아. 부황작물로 불리는 작물의 재배 기간은 60에서 90일인 반면 고구마는 최소 120일이고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 18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서 적합하지 않지. 마지막으로 감자에 비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삼기 곤란한 편이야. 고구마는 전 세계적으로 구황작물보다는 상품성이 높은 기호품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어.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고구마를 주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 하지만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해. 고구마 100g당 열량을 알아보면 찐고구마는 138칼로리, 군고구마는 151칼로리, 말린 고구마는 350칼로리야. 다이어트 목적으로 고구마를 먹게 되었을 때 되도록 말린 고구마는 피하는 것을 추천해. 고구마는 익혀 먹어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거의 파괴되지 않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 여기서 잠깐! 찐고구마보다 군고구마가 더 달달한 거 알지? 그 이유는 고구마를 구웠을 때 당질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해. 따라서 군고구마는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잘 고려해서 섭취하면 좋고, 당뇨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과일이었던 아보카도. 다이어트 열풍과 건강관리를 신경쓰기 시작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되던 이른바 슈퍼푸드. 그 중에서도 이 아보카도는 다이어트라면 필수 섭취 과일이지. 과육을 이루고 있는 건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이라 건강에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래. 그 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등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피부 미용과 성인병 예방 등 다이어트를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최고의 과일로 떠오르고 있어.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서 재배되는 아보카도. 그래서인지 아보카도는 캘리포니아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어. 그래서 캘리포니안이라는 이름이 붙는 음식은 대부분 아보카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롤이 대표적인 음식이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상징으로 통한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이 아보카도 맛에 푹 빠져 아보카도를 잔뜩 사놓고 과일로 먹거나 토스트에 넣어서 먹었다고 해.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웬만한 토핑은 공짜로 얹어주는 미국에서도 추가로 돈을 받는 게 일반적. 덕분에 미국에서 세대 갈등 담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보카도.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보카도 토스트나 줄여라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혀를 끌끌 차는 기성세대가 많다고 해. 식물은 씨앗을 널리 퍼뜨려 대를 잇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아보카도의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씨앗. 아보카도는 어떻게 이 큰 씨앗을 널리 퍼뜨렸을까? 1982년 호주의 과학자들이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 아보카도가 당시 중남미를 활보하던 거대 포유 동물들에 의해 대를 이어나갔다는 거야. 한 입에 커다란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었던 거대 아르마딜로 클립토돈트, 거대 땅늘보 메가테리움, 남미의 발굽포유류 톡소돈 등이 거대 동물들이 아보카도를 먹고 배설물을 여기저기 퍼뜨려서 아보카도가 그 옛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거대 동물들과 공생관계를 이어오던 아보카도는 아주 커다란 비극을 맞게 되는데 자신을 먹어주던 이 동물들이 하나둘씩 멸종하기 시작해버린 거야. 당시 빙하가도가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 동물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간들이 중남미 대륙으로 점차 넘어오면서 터전을 잡기 위해 거대 동물들을 모두 사냥해서 멸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설과 관계없이 아보카도는 갑자기 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거지. 이렇게 멸종의 코앞이었던 아보카도는 어떻게 아직 살아남았을까? 거대 포유 동물만큼이나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인간들이 아보카도 맛에 홀딱 반해 재배를 시작했고, 현대에 들어와 대량 재배가 가능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멸종될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 그 와중에 씨 없는 아보카도까지 개발되어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시판되고 있대. 인간들의 아보카도 사랑은 정말 대단해.